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죠? 레포트 공지했는데, 맞춰서 잘 좀 하기를 기대합니다. 잘할 거란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너무 잔소리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고 해가지고, 이제 잔소리 안 할게요. 아무튼, 화이팅! 잘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국주의론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는 기억나겠지만 영국의 세계 지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과거의 전통적인 정복국가와는 다른 논리로 경제적 이권, 그리고 국가 간의 흥망성쇠가 아닌 국가의 경제력의 흥망성쇠라는 새로운 경쟁체제의 선두주자가 영국이었다. 이렇게 제한적 무력 사용이라는 개념도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싸움에서는 사실 영국보다 앞선 주자들,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에스파냐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존재가 하나 나타나요. 그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 지금 보고 있으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일반인들 상대에서 강연할 때 많이 묻는 얘기인데, 러시아는 유럽 국가일까요? 아시아 국가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유럽, 아시아 하다가 꼭 유라시아! 이렇게 문제의 질문을 어기는 답변으로 많이 수렴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러시아는 유럽 국가입니다. 이 지도로 보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일단 이걸로 보면 설명을 할게요. 여기 나오지만, 1462년 모스크바 대공국. 그러니까, 근대 러시아의 시작이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인데, 그 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냐? 근데 여러 공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공국 중에서 결국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인근 그러니까 원 러시아죠. 러시아란 나라가 되어가는 여러 단위들을 흡수 병합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죠. 모스크바부터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동유럽의 오른쪽 극단적 부분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19세기가 들어서 이제 이쪽 시베리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타슈켄트부터 시작해서 크루네츠크, 연해주까지 들어오게 되는 과정들, 캄차크까지 들어가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러시아는 유럽 국가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지도 자체가 조금 우리의 눈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편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제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모양을 따라서 이은 건데,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쪽 예카테린부르크 요 일대가,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에요. 우랄 산맥이라고 그래서 통상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경계선을 이쪽 예카테린부르크 일대로 우리가 좀 잡게 되는데, 모스크바, 그러니까 유럽에서 시작한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 이제 동진을 하게 되는 거죠. 쭉 점령을 해 나가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지도에는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들이 다 이제 현재 러시아 땅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데가 다 지금 독립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 있지만, 원래는 이제 여기도 다 러시아 땅이었었어요. 소련 땅이 됐었고.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어떤 모습들 보면, 저도 한번 거꾸로 타서 가보고 싶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타고 이런 얘기들 하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고 했는데, 여튼 간에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예요. 그 전까지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 바다에서 벌어졌잖아요. 그죠? 다 바다를 기점으로 영국의 막강한 해군력이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면서 이 소위 말하는 대서양과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건데, 전혀 새로운 방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철도를 중심으로, 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예카테린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일대, 카자흐스탄 이 일대를 장악해요. 이 일대를 장악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일대를 장악한다는 것은 지금 일부러 밑에 지워놨는데,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게 되면 아프가니스탄이 나와요.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로 들어가요. 내려와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지도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중앙아시아를 점령한다는 게, 지금은 중앙아시아라는 지역 자체가 여러 자원이 나거나 여러 가지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중앙아시아라는 건 유목민들의 생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자체를 장악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중앙아시아를 장악한다는 건 인도와 중동이라고 하는 영국의 핵심 패권지대를 정면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형세가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영국의 강점은 육군이 아니라 해군인데, 사실상 육군은 뭐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영국의 해군과는 다른 육군 강국이고 육로로 직접 교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와의 충돌, 굉장히 불편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베리아라는 이 광범위한 땅, 굉장히 넓은데 사실 사람 거의 안 살고 거의 그냥 추운 땅이고 하니까, 그 땅 자체로는 최근에 와서 자원으로의 기능을 하긴 하지만 그 당시엔 큰 의미는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여튼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 지역적,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진출했었을 때 어떤 효과, 육로로 진출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가에 있어서 영국, 러시아의 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주제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몽골 북부를 지난 다음에 연해주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럼 연해주까지 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쵸, 결국은 북중국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나밖에 안 체크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만주의 중심지, 북만주의 중심지에 하얼빈을 러시아가 조차를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청나라 땅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소위 말하는 하얼빈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가 북중국을 압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북만주 지역을 일단 하얼빈을 중심으로 장악을 하고, 북만주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남만주가 있어요. 남만주의 중심지는 심양이에요. 심양, 세냥, 펑텐 이렇게도 부르는데, 세냥을 장악해요. 그럼 세냥에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 텐진, 베이징이 나와요. 베이징, 텐진이죠. 순서로 말하면 굳이. 그리고 왼쪽으로 내려오면 어디가 나오냐? 단둥이 나오고, 단둥을 건너면 신의주예요. 그리고 신의주 다음이 이제 평양 다음이 개성 다음이 서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영국의 핵심 이익지대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외방에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영국 얘기 거의 안 나오는 이유, 또 일본이 좀 편안하게 근대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당시 영국이라는 세계 패권 국가의 굉장히 주변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러시아라는 새로운 열강이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은 북만주, 한반도, 북중국, 일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토에 대한 어떤 그런 야망, 여기를 점령한다라는 것은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한반도죠. 왜냐면 한반도를 장악하면 정면으로는 중국이 있고 후면으로는 또 일본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장악한다는 건 이 동북아시아 전체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가 한반도에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둘러싼 다툼이고, 그게 러일 전쟁이라는 사건으로 결정이 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1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리적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리적 관점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리적 관점이라는 것으로 바라볼 적에 그 시대의 시대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에 대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소위 말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경쟁,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라는 것의 등장 속에서 영국이 해군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이겼다라면, 그에 반해서 러시아는 육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육로를 통해서 영국이 결코 닿을 수 없는, 혹은 영국이 생각하기에는 주변지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서 영국의 세계 지배에 굉장히 큰 위협거리가 됐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갔는데, 여기 제가 넣어놨는지 모르겠지. 여기 재밌는 게 있네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혼자 인터넷 막 찾아 헤매다가 이제 항로를 갖고 나왔는데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갖고 온 건데, 영국이 이제 수에즈 운하를 뚫게 되잖아요. 여기를 뚫게 되면서 이제 대서양 바다는 이제 아시아 지배랑은 상관이 없어지는데, 여튼 간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선, 이게 오늘날도 아주 중요한 무역 항로죠. 근데 이 파란 선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이제 영국이 되는 거고, 빨간 선인 거죠. 대륙 지배를 통해서 영국의 지배 체제에 경쟁하면서 그 지배 체제를 압박하는 게 러시아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봤었을 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싸움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건
타당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지배 체제는 이제 미국이 계승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튼 그거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어우, 갑자기 뒷골이 너무 땡기네요. 요즘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많이 운동하고 많이 쉬고 뭐 이래야 된다는 생각 해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있고, 또 이제 스웨즈운하 영국 거였잖아요. 스웨즈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아시아 지배. 그러니까 양자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미국도 한번 살펴보자 그거예요. 이때는 미국은 이제 실제로 제국주의 국가 중에는 완전히 후발주자예요. 굉장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자, 미국은 신대륙 국가죠. 미국과 이 아메리카 국가들의 입장에서 지구를 놓고 보면 미국은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미국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태평양을 앞바다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그 아시아로 오려면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과해서 오거나, 아니면 대서양 최남단인 마젤란 해협을 통과해서 이쪽 아시아로 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바로 앞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쭉 오면 그만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신대륙 국가의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유럽 국가에 버금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대서양에서 뭔가 해본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남태평양이나 태평양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건 또 내가 안 갖고 왔네. 아이고, 미안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와이나 그리고 괌 사이판, 필리핀 같은 데를 이제 점령해 나가면서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염두만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제국주의 유럽 국가들이 육로와 해로, 강력한 해군과 강력한 육군을 바탕으로 구대륙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역사적 주체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 재밌는 변수가 하나 생겨요. 여기서부터 최대한 좀 스킵하면서 갈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일단은 영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 봐봐요. 그러면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시켜요. 그리고 전쟁 국가가 돼서 난리를 쳤다.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일본의 입장에서의 지리적 상상력이에요. 일본이란 나라가 성장하라고 발전해 나가려면 결국은 두 루트를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두 루트가 뭐냐? 여기 타이완 보이시죠? 타이완과 한반도예요. 타이완을 확보한다는 건 동남아시아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 또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열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 오키나와도 일본 땅이니까. 한반도를 확보한다는 건 만주로 나간다는 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경제를 진출하든 간에 여튼 중요한 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려면 타이완과 한반도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우리가 학교에서 외우는 거죠? 옛날에 한국사 할 때. 자, 청일전쟁.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취했던 지역이 타이완이에요. 거의 안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더라도 그냥 슬쩍 넘어가고. 근데 그게 뭐냐? 청일전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드디어 남태평양과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죠. 근데 이제 한국사 좀 잘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죠? 그렇죠. 이거 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삼국 간섭을 통해서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인 다음에 일본의 전향을 막아요. 그래서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해서 타이완을 장악하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한반도 진출을 실패를 해요. 그게 1894년의 일이죠. 그런데 1894년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인 1904년에 러일전쟁이 발발해요. 러일전쟁이 발발해서 싸움의 목적이 뭐냐? 당연히 조선에 대한 지배권 문제예요. 그래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일본이 이겨서 1905년에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영일동맹이나 카스라테프트 미략 같은 걸 맺으면서 러시아의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감을 품고 있었던 영국이나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을사조약을 통해 조선을 병합한다는 거죠. 조선은 이제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병합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러일 전쟁의 결과로 남만주에 대한 지배권도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란 나라가 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열강으로 등장해서 주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뭐냐면, 강력한 힘은 두 차례 전쟁을 통해서 타이완과 그리고 한반도를 장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1년에는 만주 전체를 점령하게 되고 37년에는 중일전쟁을 벌여서 중국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동남아시아를 쳐들어가고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이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뜬금없이 이 지도만 딱 나오면 뭔 지도야? 이해도 안 돼. 혹은 어우 대단하네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본이 만들어갈 수 있는 지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국가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지리적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결국은 일본을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그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항상 외우는 게 뭐예요? 뭐 진주만 기숙, 미드웨이 해전 이런 것들. 미드웨이 해전은 영화로도 있더라고요. 저 극장에서 봤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거의 뭐 준 다큐멘터리 수준으로 되게 잘 만들어서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미드웨이 해전, 진주만 기습, 태평양의 원거리에서 두 나라가 싸운 다음에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 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섬, 캐롤라인 제도, 오키나와, 필리핀, 또 레이트 해전 되게 유명하거든요. 솔로몬 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워나가는 전투가 진행되는 게 뭐냐면 결국 해군끼리의 싸움이 주력이 되는 거고, 그 해군끼리의 싸움 가운데 이 어떤 일본의 지배 지역을 해방시키면서 결국 연합군, 미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최종적 결과에 조선의 해방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대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자, 그 다음 보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은, 지리적 공간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지니는구나. 그리고 조선이 식민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영국이나 미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일본의 팽창을 지지했구나. 그러다 이제 중일전쟁이 터지고 동남아시아를 쳐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에 대한 반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러일전쟁에서 패배했던 러시아가 비틀거리다가 소련이 됐구나. 공산주의 국가가 됐구나. 지금도 뭐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느 거 먼저 얘기해야 돼?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제가 처음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독일이라는 변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경쟁이라는 것은 눈이 얘기하는 거지만 식민지 경쟁인 거고, 경제체제 경쟁인 거고, 국가의 존립을 건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간의 원거리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두고 싸운 다음에 게임 끝내는 식? 그래서 여기서의 마무리는 언제나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기득권을 누가 챙기느냐의 승자가 존재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황당한 변수가 생겨요. 그 황당한 변수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독일의 공격인 거거든요. 독일이 이제 국력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발전시킨 다음에, 특히 이제 비스마르크 때 같은 경우는 저 골치 아픈 식민지 확보하고 싶지 않다. 상인들 잘 진출시켜가지고 상인들로 이득만 취하면 된다. 이게 원래 이제 비스마르크 때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비레름 2세 때가 되면, 비스마르크가 이제 죽고 나서 비레름 2세 때가 되고 나면, 그때가 되고 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독일의 정치가 바뀌는 거죠. 야, 세계에서 지금 나가서 진출하려고 해봤더니 니네 프랑스하고 영국이 다 그냥 집어먹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런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게 말이 돼? 뭐 어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독일의 세계대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식민지 경쟁이 아니라 프랑스를 쳐들어가고 러시아를 쳐들어가고 그리고 뭐 영국을 쳐들어가고 이런 식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운영되던 기본적인 제국주의의 관행을 깨버리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대전을 이야기할 적에
굉장히 밀덕적인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뭐 참호를 이야기하고 그때 썼던 무기의 재원이 뭐고 어느 전투에 누가 이겼고 롬멜이 대단하고 막 이런 식의 논리들, 그런 식의 논리들을 재밌게 공부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원거리 속에서 근본 구동 원리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전쟁이 딱 발발해서 그 전쟁을 누가 이기느냐에 있어서는 군사적인 전략과 지휘, 싸움에서 승패라는 게 중요해요.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 왜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느냐를 바라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작에서 1차 세계대전은 통상 발칸반도의 위기,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대공이 이 어디에요?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암살을 당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근데 그거는 이제 촉발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세 개의 나라가 연대를 해서 프랑스, 영국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랑.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러시아는 무너져서 소련으로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소위 말하는 기존의 판을 깨는 태도가 세계 역사에 엄청난 변수가 된 거죠. 세계 역사에 엄청난 변수가 된 거예요. 애초에 목적 자체는, 전쟁의 목적 자체는 그냥 제국주의 국가의 후발주자 국가로서 전혀 다른 형태의 도전이었다면 그 결과는 인류 최초의 공산국가가 등장하게 되고 또 영국과 프랑스라는 종래의 전통적인 강자가 완전히 힘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도 사실 같은 목적이었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배경 하나가 이제 뭐가 생기게 되는 거냐면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상황에서는 경제 대공황이 터지거든요. 근데 경제 대공황의 핵심이 뭐냐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는데 그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식민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민지에 다 철창을 막은 다음에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면서 내 식민지에서는 내 물건만 팔 수 있어. 즉 영국 식민지에서는 영국 물건만 팔고 프랑스 식민지에서는 프랑스 물건만 팔고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후발 산업주의 국가들은 경제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방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파시즘 같은 영향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1차 세계대전에서는 제국주의 공식을 깼다라면 2차 세계대전에서는 제국주의의 모순이 드러난 거예요. 제국주의의 모순. 즉 제국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전지구적인 평화를 지키거나 전지구적인 시장 경제를 원활하게 돌리거나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들.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자국 이기주의 속에서 전쟁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국주의 모순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과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가 패망에 가까운 수준. 프랑스는 패망을 했고 영국도 간신히 버티긴 했지만 그냥 버틴 거죠.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던 세계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결국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시험에 낼지도 몰라요.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아무튼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현상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배경인 거죠. 어떤 구조가 무엇을 촉발했느냐를 먼저 인식하는 게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왜 전쟁이 발발했냐? 왜? 라고 왜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이 중요한 거고요.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뭐 광기가 중요하고 뭐 독일의 히틀러가 나쁜 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왜 작은 정치적 사건이 세계대전이 됐는가의 추동력, 그리고 왜 히틀러 같은 속된 말로 또라이, 광기에 쩔은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 추동력,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 이해나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또 약간 잔소리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 항상 부딪히게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10대 때부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어떤 회사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이제 그냥 행사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그 회사에서 굉장히 큰 미술대회, 어린이 미술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어린이 미술대회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 막 인상주의 하듯이 미술사 얘기를 좀 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 참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이 그 유튜브 생중계로 이렇게 그 보도를 하는, 방송을 하는데 댓글에 어떤 일단의 아주머니들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뭐 그림으로 화제를 낼지 올려라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글을 올리는 거예요. 방송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올려서 결국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 차단하고 그러진 않고 이제 잘 설명을 해서 이제 그 분위기를 무마시켰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일개 회사에서, 여기 오래된 회사,
그 대회이긴 하지만 미술 대회를 연다라는 것은 그 미술 대회를 통해서 어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감각과 가능성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한 거고, 그때 제가 동원이 됐다는 얘기는 그런 아이들의 역사적인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림 대회에서의 어떤 상상력을 좀 넓혀보는 그런 기회를 목표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목적인데 실제 현상은,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실제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현상이라는 것은 이번 화제가 뭐가 나올 걸 알고 그거에 부응해서 그림을 그려서 경력 하나, 스펙 하나 더 쌓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거를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면 똑같은 짓을 해요. 그 현장이 학교가 됐던, 그 현장이 회사가 됐던 간에 결국은 구조를 바라보거나 넓은 상상력을 갖거나 어떤 변화를 바라보는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거나 이러지를 못하다라는 거죠. 이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상 자체는 제가 강의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우리 새로운 서양문의 역사 책 내용 쭉 읽으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시대는 왜 이렇게 기능했지? 그 기능할 수 있는 추동력의 배경이 뭐야?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방식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방식을 독일이 완전히 깨버렸구나. 해군을 통한 성장도 있지만 육로, 소위 말하는 지리적 가치가 이런 힘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식의 어떤 인사이트? 이게 제가 더 인사이트를 드려야 되겠지만, 여튼간에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인사이트를 느낀다면, 그 느끼는 하나의 어떤 그런 태도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러면서 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내적 성장을 또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어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적어가지고 내서 학점 따야지. 물론 시험을 봐야 되니까 내용을 좀 숙지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지금 할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시험 남기고 뭐 며칠 내로 할 거고, 요즘에 뭐 학점도 이렇게 넉넉하게 주니까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한 학기에 무엇을 투자하는가. 저 인간 다 좋은데 저 잔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실제로 보면 강연 같은 거 이제 벌써 2년째잖아요. 4학기째잖아요. 해보면 이 잔소리 아예 안 하고 다정하게 이렇게 수업할 때랑 여기다 이런 잔소리를 넣었을 때랑 강의평가 차이가 나요. 강의평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제 나름대로의 어떤 진지한, 진정성?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했고, 지금 제가 이게 하면서 딴짓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핸드폰으로 이제 수업 시간을 확인하는 건데, 저도 모르게, 뭐가 있어서 봤습니다. 여튼 간에, 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굳이 나온 김에 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정말 꼼꼼히 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역사란 무엇인가 수업을 갖고 1년은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떤 것들을 축약을 하고 하게 되니까, 누님이 말씀드리듯이 그 서양 문명의 역사, 새로운 서양 문명의 역사라는 책을 꼭 보시고, 그 서사 구조가 굉장히 힘들면 우리가 3개월 기간이니까 1차적으로 제가 쓴 세계사 365책을 보면서 세계사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쉽고 재미있는 이해를 갖고 새로운 서양 문명의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대학생 때 저 책을 상하 2권인데 저는 하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하 2권 저걸 4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만의 지적인 통찰을 쌓아갈 수 있는 과정의 루트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자, 보면 그 발명의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발명의 시대. 이 발명의 시대인데, 이게 뭐냐면 세계대전 당시 일어났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사회 변동이에요. 자, 앞에 나왔지만 이게 참호예요. 그 영화 1917인가 영화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참호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너무나 잘 만들어서,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봤었는데, 영화 진짜 즐거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튼간에 그 1917인가 그 영화 있죠? 그 영화를 보면 참호가 뭔가 굉장히 좀 정밀하게 나오고 있고, 유사하게 보시려면 영화 고지전도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제가 고지전을 못 봤어요. 근데 저도 한번 볼게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참호가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참호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긴 방어선을 만드는데, 산이 있다면 그 산에다가, 산까지 어쨌든 깊이 홀을 파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땅을 깊이 파서 요 밑에 병사들이 숨어 있고, 땅을 깊이 판 상태에서 거기다 이렇게 막 쌀가마니 같은 거, 쌀가마니 아니죠, 이렇게
모래가마니 같은 걸 쌓아서 이렇게 루트를 만들고 그 안에 긴 방어선 속에 뭐 다 이렇게 방어 시설도 있고 군사 시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구조를 참호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호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특별한 기능이고 새로운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 참호전이라는 것이 1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요. 왜냐? 이 참호를 만들게 되면서 결국은 참호를 돌파하는 과제가 생기게 되는데, 엄청난 철책과 그러니까 철조망과 그리고 여러 방해물 그리고 그 길 막 뭐 정말 수백 킬로에 늘어진 참호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는 소총하고 기관총 말고는 특별한 무기가 없었거든요. 대포랑 3가지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쏘는 무기들밖에 없어요. 직접 가까이 쏘느냐, 좀 멀리서 세게 쏘느냐,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슝 곡선을 쏘느냐. 이걸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딱 하고 나면 아마 이제 전쟁사 강의 같은 것도 들어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무슨 마른 전투라든지 베르댕 전투라든지 이런 전투도 보면 한 전투에서 양쪽 군 사망자가 20만 명, 4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나요.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환산해서 풀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500m를 가지고 5만 명이 죽었다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해왔던 싸움이라는 건 돌격 앞으로 해서 이렇게 전략을 잘 짜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달려가서 적을 제압하고 달려가면서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면서, 즉 이 육군이 이동을 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포를 활용해서 적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호라는 방어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랑스에 굉장히 길게 늘어선 그 참호 가운데서, 그 참호 앞에서 결국은 독일군이 그걸 뚫지 못하면서 전쟁이 장기화가 되거든요. 전쟁이 장기화가 돼요. 장기화가 되는데, 이 장기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참호를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참호를 뚫을 것인가를 볼 적에, 이때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이기 때문에 신무기 개발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초로 등장하게 된 무기가 바로 탱크라는 거예요. 탱크. 영국제 탱크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됐죠. 기술이라는 것이 최초로 발명하기 힘들더라도 발명한 기술을 복제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발명한 기술을 복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양군이 이 소위 말하는 탱크를 개발하고 기갑전이라는 것이 본격화가 된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탱크 간의 싸움이라는 거, 철책을 뚫어버리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나타나냐, 이때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가 아니죠. 어렸을 때 라이트 형제의 일대기를 만화책으로 읽으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진짜 인류가 하늘을 날 수 있다.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양력을 발견해서 양력의 힘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되게 감동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역사 공부를 대학생 이후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라이트 형제가 실제로 비행기를 개발한 다음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비행기를 개발한 다음에 라이트 형제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그 미국 육군성을 찾아가요. 그 미국 육군성을 찾아가가지고 비행기를 군용화시키는 사업을 제안해요. 미국이 안 받아주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프랑스 육군성을 찾아가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개발했고 그 비행기를 전투화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은 동전의 절반만 알았던 거죠. 탐구욕, 발명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라이트 형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하늘을 날고 싶었던 사람들의 궁극의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것은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슬프게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도 이 군수산업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다.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튼간에 비행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단엽기, 복엽기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프로펠러 돌고 날개 2개 하나 달린 비행기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 비행기를 딱 띄워보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이렇게 반대편을 내려다보니까 반대편에 어디에 부대가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딱 숨어 있었고 육로에서 이렇게 척후병을 보내서 막 보고 이랬더라면, 이제 그게 아니라 비행기가 위에서 다 내려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띄워서 적진을 파악하면 적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비행기를 띄워서 상대 비행기가 우리 쪽 진으로 못 넘어오게 하는 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중전이에요. 양쪽의 비행기가 쫙 떠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공방전을 벌이는. 이게 이제 여기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라파에트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그 프랑스와 독일의 비행사들끼리 하늘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되는 것들, 제가 얼마 전에
만화책이긴 하지만 수리부엉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영화긴, 그 만화긴 한데, 보면 이제 그 비행기 간의 하늘에서의 교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전투기는 그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지금 전투기 같은 경우는 전투기가 떠가지고 그 미사일이 중요한 지역에 이렇게 폭격을 하는 것들이 주요 목적이 되는 거고, 전투기끼리의 교전이라는 건 사실 현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전투기끼리의 교전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거든요. 전투기끼리의 교전이 진행되죠. 전쟁의 규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된 거예요. 땅에서는 제가 탱크 하나만 얘기했지만 더 좋은 형태의 기관총, 각종 화약무기, 그리고 독가스 같은 생체 실험 무기 이런 것들도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비행기가 딱 떴는데 어느 날 프랑스 비행기의 비행사 한 명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요. 야, 수류탄 같은 거 하나 줘봐. 그래서 좋은 무기 하나, 폭탄 하나 들고 하늘에 올라와서 한번 툭 떨어뜨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폭격이 발명된 거예요. 폭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인류사가 최악의 단계로 치닫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전쟁이라는 것은 군인들 간의 싸움이었어요.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뭐 물론 민간인들의 피해가 아예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인들 입장에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진행되는 약탈, 방화 이런 게 문제였었죠. 사망자 숫자가 훨씬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폭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민간인들이 대량 학살되는 드디어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민간인 학살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냐? 자, 봐요. 왜 민간인 학살이 등장하게 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전쟁의 양상이 군인들끼리 싸워서 승패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또 무엇보다 참호해서 싸우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죽어요.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탱크를 비롯해서 각종 신무기들이 개발이 돼요. 이제 모든 남성 병력 자원들은 다 전방 배치가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예전처럼 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도 만들어야 되고 각종 무기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무기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대거 동원이 되는 거예요. 여성이 일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전쟁이 총력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와 군대의 싸움,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의 모습이 급속하게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되냐면 총력전 체제가 되는 거예요. 양 국가의 국력과 경제력을 통해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단순하게 군사력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결국 상대의 군수 생산 시설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돼요. 상대의 군수 생산 시설을 어떻게 무력화시켜요? 그렇죠? 비행기를 띄워서 폭격을 해가지고 후방에 있는 군수 공장을 다 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인 거지, 솔직히 말해서 어디가 군사 시설이고 어디가 민간 시설이고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폭격이 진행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의 특징이고,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상이에요. 그것이 극단화가 되는 거죠. 대량 살상 무기. 무슨 얘기냐? 더 강력한 폭격이라는 개념.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좀 중요한 개념은 뭐가 있냐면, 과거의 해전이라는 건 굉장히 큰 배들끼리 서로 대포를 쏘면서 싸우는 전쟁이었었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단의 군사전략가들이 무슨 실험을 하냐면, 비행기를 띄워서 비행기가 이제 그 옛날에 낡은 전함이겠죠? 전함을 바다에 띄워놓은 다음에 비행기에 폭탄 2발을 떨어뜨려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이 군함이 그냥 물속에 뚜루룩 가라앉아 버리고 말아요. 즉 비행기, 전투기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대포보다 전투기가 더 우세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면 항공모함이라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돼요. 항공모함에다 비행기를 싣고 그 비행기들을 띄워서 적의 항공모함을 날려버리는 형태. 그래서 해안선을 장악하고 해안선에서 다시 비행기를 띄워서 비행기가 그 나라를 폭격하는 형태. 이게 미국과 일본이 싸웠었던 태평양 전쟁에서 그대로 드러났었던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거죠. 비행기가 직접 가서 폭격해?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면 비행기가 가면 상대 비행기랑 전투해야 되죠. 밑에서 대공사격하죠. 이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게 이제 V1, V2라고 해서 이제 독일에서 많이 주장했고, 독일만 했던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많이 했던 건데, 소위 말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한 번에 멀리 팍 쏴서 쫙 날아가서 적진을 빵 터뜨리는 방식들. 자, 이게 등장하면서 전쟁 막바지로 가면 어떤 게 등장하냐면, 최대한 빠르고 멀리 강하게라는 3대 개념이 등장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최대한 멀리 강하게. 이 모든 게 합치게 된 게 뭐냐? 그렇죠.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 쌍둥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류의 어떤 발전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안 좋은 효과들을 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뒷얘기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